최근 저희는 한 통의 조용한 사연 제보를 받았습니다. 보낸 이는 독일 베를린 출신의 문헌 복원 전문가 엘렌 클라우제 박사. 그녀는 자신이 바티칸 도서관에서 복원하던 문서 한 구석에서 이상하리만큼 구체적인 고대 문장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민족은 동쪽 끝의 산에서 별을 기록하고 하늘에 재를 올렸노라. 문장은 마치 오랜 세월을 품은 고대의 메아리처럼 그녀의 마음을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은유일 거라 여겼지만 그 문장의 조각이 강화도 참성단의 석판 문양과 정확히 겹쳐진 순간 그녀는 모든 확신을 뒤흔드는 질문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문장이 가리키는 동쪽 끝이 한국이었다면, 그리고 별을 기록한 그 민족이 단군 신화 속 전설이 아닌 실존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문명사의 중심은 어쩌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엘렌 박사님의 실제 제보를 바탕으로 각색된 것으로 신화와 역사의 경계에서 진실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다시 심으려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역사로 배우고 무엇을 신화로 흘려보내 왔는가?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렌 클라우제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유럽 각국의 고대 문헌과 유물 복원 작업에 평생을 바쳐온 문헌 보존가입니다. 제게는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야말로 가장 큰 진실을 품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비록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 조각난 석판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수천 년을 거쳐 온 인류의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복원하고 연결하는 일을 운명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2025년 초 저는 바티칸 도서관 고문서 보관실에서 복원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맡았던 문서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된 8세기 기독교 성경 주석 필사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장은 신학적 해석과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라틴어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별히 눈에 띌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문서의 오른쪽 아래 가장자리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손글씨 한 줄이 제 눈길을 붙들었습니다. 처음엔 얼룩인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문서가 눅눅해지고 표면에 잉크가 흩어지는 경우는 흔히 있지요. 그러나 루페를 들고 가까이 들여다본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필체의 흔적이 있었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 민족은 동쪽 끝의 산에서 별을 기록하고 하늘에 재를 올렸노라. 순간 제 심장이 뛸 듯 요동쳤습니다. 너무도 낯설고도 구체적인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서에서 신화적인 표현이나 상징적 언어를 많이 접해왔지만 이 문장은 달랐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 특정한 장소, 특정한 민족에 대한 지칭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동쪽 끝, 산, 별을 기록, 하늘의 재. 모든 단어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에 흩어졌다가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별을 기록했다는 것은 천문학적 관측의 흔적을 의미할 수 있고 하늘에 재를 올린다는 것은 고대 재래 의식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살던 곳이 동쪽 끝의 산이라면 이 문장이 말하고 있는 장소는 어쩌면 유럽 바깥, 극동 아시아의 어떤 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였습니다. 혼자 도서관에 남아 시리아 기독교 문헌과 고대 지중해 지역의 천문 종교 전통에 대해 밤늦도록 자료를 뒤졌습니다. 동방 박사,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수메르의 별점 문화, 이스라엘의 예언자 문서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문장이 내포한 상징과 가장 닮은 문화는 중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이미지는 어쩐지 동양, 한반도 근처의 어느 고대 제사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놀랍게도 그 직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협력팀. 제목은 고조선 청동기 유물특별전 외부 자문 요청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는 가을 서울에서 열리는 고조선 청동기 유물특별전에 있어 고대 문양 분석 및 유물 비교 연구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박사님의 풍부한 경험과 유럽 유물복원 지식을 바탕으로 특별히 석판 문양의 해석적 접근을 원합니다. 순간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문장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동쪽 끝의 산, 별을 기록, 하늘의 재. 설마 그 장소가 한국일 수도 있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쉰 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자문 요청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단지 유물을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잊힌 문명의 실체를 되찾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감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로마를 떠나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하늘 아래 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그 문장이 진짜였다면 그 진실은 바로 대한민국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인생을 뒤흔든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별을 기록한 민족, 하늘을 올려다본 사람들, 그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 저는 대한민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제 마음은 무척 복잡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었고, 공항의 시스템도 효율적이었으며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현대성 뒤편에서 어떤 오래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버스 안, 저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들과 안개 낀 들녘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히 숨겨진 시간이 있다. 제가 며칠 전 복원한 문장. 그 민족은 동쪽 끝의 산에서 별을 기록하고 하늘에 재를 올렸노라. 그 말이 단지 은유가 아니었다면, 그 산이 이 땅 어딘가에 실재하고 있었다면, 저는 이제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이미 저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첫 만남은 공식적인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지만 분위기는 따뜻했고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를 맞아주신 분은 정민수 교수님, 국내 고고학계에서 실증 발굴과 문헌 비교 연구로 알려진 분이셨고, 또 다른 분은 한서윤 박사님, 고대 별자리 해석을 천문학과 문헌학적으로 융합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서윤 박사님께서 인쇄된 석판 사진 한 장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사진 속 석판은 타원형에 가까운 자연석 위에 정교하게 선과 점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별 모양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문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바티칸에서 복원한 문서의 가장자리에 함께 적혀있던 도형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히 노트를 꺼내 그려둔 도형 스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정 교수님과 한 박사님 두 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놀라움과 확신, 그리고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이 석판은 강화도 참성단 인근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님께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위치상 고대들의 의식이 치러졌던 장소로 단군신화 속 신단수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 천문 관측과 의뢰가 함께 이루어졌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강화도, 그 이름이 제게는 처음 듣는 지명이었지만 설명을 들을수록 어떤 성스러운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린 석단, 별자리가 새겨진 돌.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고자 했던 그 동쪽 끝의 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저희는 함께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떠난 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무렵 차창 밖으로 구름이 걷히며 산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참성단 근처에 도착했을 때 오전의 안개가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앞에 드러난 고요한 돌 제단. 그곳은 마치 수천 년을 기다려온 듯 조용히 저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참성단은 생각보다 단출하고 소박했지만 주변 풍경과 어우러져 신성함을 자아내는 장소였습니다. 윤 박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아래 벽면을 보세요. 별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들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별자리 위치를 따라 이동하는 선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바위를 조심스레 더듬었습니다. 지나온 수천 년의 시간을 제 손끝이 건너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양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 하늘의 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종교적인 의례만을 위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과학이자 기록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남긴 유물 속에는 분명히 천문 지식, 시간에 대한 이해,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철학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저희는 고령고분군과 비파형 동검 출토지를 함께 조사했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바로 동검의 손잡이 부분에 새겨진 별 모양의 문양이었습니다. 정교하고 섬세하며 장식이라기엔 너무도 반복성과 구조성이 분명했습니다. 한 박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검은 무기가 아닙니다. 고대 제사장이 제례를 행할 때 사용한 상징적 도구로 추정됩니다. 이 문양은 하늘과의 소통을 상징하는 천문 상징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복원했던 유럽 문서에 등장했던 별의 상징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문양은 더 구체적이고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에서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문장, 동쪽 끝의 산에서 별을 기록하고 하늘에 재를 올렸다.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존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조사와 현장 연구를 마친 뒤 저는 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화도 참성단의 석판 문양, 고령고분군의 천문 장식, 비파형 동검에 새겨진 별 모양 문양, 그리고 그 모든 유물과 바티칸 문서 속 도형의 일치성까지 그 모든 자료는 하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고조선은 신화가 아니라 하늘을 관측하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했던 실존 문명일 수 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태도로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조선과 성경 속 동방 민족의 교차 가능성에 대하여. 이 논문은 비교 연구를 넘어 동양과 서양 문명 사이에 놓인 잊힌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새로운 시도였고, 그 자체가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던 학문적 관성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유럽의 주요 학술지와 고고학 학회에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군데서 긍정적인 반응이 오는 듯했습니다. 몇몇 편집위원들은 매우 독창적인 시도이며 비교문명사 연구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바티칸 고문서 관리국에서 도착한 답장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문서 코덱스 시리아쿠스 871은 현재 열람 불가 상태이며 추가 접근은 보존위원회 판단 이후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복원한 문서에 대해 더 이상의 접근이 차단된다는 것은 누군가 이 논문과 그 문서의 연결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일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내 고고학자 커뮤니티에서는 비공식적인 우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엘렌, 자네가 무엇을 하려는지는 알겠지만 이건 위험한 시도일 수 있어. 서구의 종교적 상징과 동양의 고대 유물을 연결하는 건 너무 민감한 문제야.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는 말은 무언가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있다는 뜻 아닐까. 하지만 그 말은 현실적인 벽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한 학술지는 편집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랑스의 고고학 학회는 학문적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 논문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바티칸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 연구자 몇 분은 저와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평소 저의 연구를 지지해주던 분들조차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거리감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처음으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이 질문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 연구동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느 날처럼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깊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제 옆에 다가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정민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진짜 신성은 진실을 덮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신성은 진실을 드러내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치 깊은 밤을 찢는 별빛처럼
제 가슴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진실을 부정하거나 부수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을 뿐이고 그 기록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동쪽 끝, 별을 기록한 민족, 하늘의 제사, 이 모든 표현이 말하고 있는 그곳은 어쩌면 서양의 시야 밖에 놓여 있던 한국, 한반도라는 고유한 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윤 박사님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사님, 강화도 근처의 사찰에서 기증받은 석판 조각 중 하나에 이상한 문양이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전화는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논문 발표가 거절되고 동료들이 등을 돌리고 문서 접근이 막힌 상황 속에서도 진실은 여전히 돌 속에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 조각 석판이 가진 문양은 놀랍게도 바티칸 문서에서 복원한 도형보다 더 오래되고 더 정교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별을 상징하는 점과 곡선이 있었고 주변에는 방향성과 계절 주기를 암시하는 기호들이 정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날 강화도 사찰에서 확인한 석판 조각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조각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양은 선명했고 그 구조는 제가 바티칸 문서에서 복원했던 천문 도형과 거의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별을 중심으로 배치된 선들, 각도를 나누는 듯한 곡선, 방향성을 가리키는 정밀한 기호들. 이건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기록하려 했던 명백한 흔적이었습니다. 석판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런 문양이 이곳에 남겨진 걸까요? 그리고 왜 아무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밤새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제는 학문적 조심스러움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확신과 책임이 제 글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조선을 단군 신화 속 존재로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명이 천문학과 제사 의례라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갖춘 실존 가능성이 높은 고대 문명이라는 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완성된 논문을 국제고고학회에 정식 제출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처음 생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고조선과 성경 속 동방 민족의 교차 가능성에 대하여 논문을 전송한 직후 저는 마치 오래된 병 속에 편지를 넣어 바다에 띄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글이 어디로 닿을지, 누가 그것을 받아줄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학회 측으로부터 논문 접수 확인 메일이 도착했고 그 직후 놀라운 반응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고고학 연구소였습니다. 한 연구팀은 제 논문을 내부 세미나에서 발표하며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남겼습니다. 엘렌 박사의 시도는 비교 고고학이 아니라 기존 서양 중심 문명관에 새로운 물음을 던지는 대담하고 의미 있는 시도이다. 우리가 동방이라 불러왔던 개념은 어쩌면 지리적 의미 그 이상이었을지 모른다. 프랑스 리옹 대학의 비교 문명학자 역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제 논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문헌에서 반복되는 동방이라는 개념은 고대 중동이나 페르시아를 넘어 진정한 해 뜨는 땅, 즉 한반도와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헌학적 단서이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성서연구소의 한 보수적인 성경학자는 인터뷰를 통해 다음과 같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성스러운 기록을 무분별하게 연결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 특히 종교적 상징을 고고학적 해석으로 환원하는 것은 믿음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이다. 저는 그 비판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을 향한 여정은 늘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대중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논문이 실린 국제 온라인 아카이브에는 수천 건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몇몇 한국의 유튜버들은 내용을 해석하고 시각화한 영상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영상들에는 수십만 건의 조회수가 붙었고 댓글에는 단군은 신화가 아니다. 별을 기록한 민족, 우리였다는 말들이 줄지어 달렸습니다.
SNS 상에서는 샵 동방은 문명이 시작이었다 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름이 익숙하지 않던 사람들도 이제는 외국인이 발견한 고조선의 실체, 유럽 학계를 놀라게 한 고대 동방 문명의 증거자로 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군요. 이제는 인류 전체의 질문이 되었군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시 강화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그 누구의 안내도 통역도 없이 조용히 참성단 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참성단은 맑은 하늘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조용히 불었고 하늘에는 별빛 대신 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단 위에 앉아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어 처음 바티칸에서 발견한 그 문장을 다시 적었습니다. 그 민족은 동쪽 끝의 산에서 별을 기록하고 하늘에 재를 올렸노라. 이제 이 문장은 주석의 한 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문이자 기억입니다. 누군가는 실제로 이 땅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의 움직임을 새기며 신에게 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실크로드를 넘어 중동과 유럽까지 수천 년을 건너 전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으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신화는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막 눈을 뜬 문명의 기억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옥상에 다시 올라 밤하늘 아래 흐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빛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는 듯한 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이 사연을 씁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께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신화로 가려진 시간 속에도 진실은 여전히 숨 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더 위대하며 더 빛나는 문명의 기억을 간직한 땅입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고 손끝으로 느꼈으며 이제는 마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이곳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단군과 고조선, 그리고 별을 기록한 민족이라는 말이 이제는 신화가 아닌 실제 존재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처럼 숨겨진 한국의 이야기, 잊혀진 문명의 실마리를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번의 관심이 묻혀있던 역사의 목소리를 더 멀리, 더 깊이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함께 질문하고 함께 밝혀가요.